19세기 춘 한 사람의 야망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승리, 그리고 몇 번의 위기를 거치며 한 남자가 대륙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영웅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승리의 연속에서도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오늘 이야기할 프리틀란트 전투가 바로 그런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1806년 12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당시 프로이센이 지배하고 있던 폴란드의 바르샤바라는 도시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로부터 12개월 전 아우스터리츠 전장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예나에서 프로이센군을 완전히 분쇄한 것도 불과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적이 아직도 전쟁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베니히센이라는 이름의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 제1군이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진정한 유럽의 지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부대를 무너뜨려야 했고, 러시아와 프로이센을 완전히 굴복시켜 평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했죠. 그해 겨울, 나폴레옹은 풀투스크 근처에 있던 베니히센의 군대를 포위하려는 첫 번째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폴란드 땅이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탓에 군대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러시아 군들은 재빨리 비아위스토크로 물러갔고, 프랑스군은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겨울 야영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프랑스군의 사기는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한편 바르샤바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마리아 발레프스카라는 젊은 폴란드 귀족 여성과 유명한 로맨스를 시작한 것이죠. 18세기 말, 한때 강력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주변 강국들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의해 완전히 분할당했습니다. 이른바 분할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영토 강탈 과정이었죠. 1795년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분할이 끝나면서 폴란드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애국주의자들은 나폴레옹을 자신들의 해방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승리가 폴란드 국가 재건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랐죠. 마리아 발레프스카도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나폴레옹의 정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프랑스 병사들은 이런 정치적 이상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폴란드는 그저 춥고 가난한 땅일 뿐이었거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고 탈영하는 병사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수백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죠. 추위와 질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절망감이 프랑스 대군의 전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육군단을 지휘하던 네 원수가 더 나은 야영지를 찾기 위해 하일스베르크 주변으로 정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건 다른 야영지가 아니라 이동 중인 러시아와 프로이센 연합군이었습니다. 베니히센의 갑작스러운 겨울 공세가 시작된 것이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프랑스군은 당황했지만 나폴레옹은 재빨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군을 위한 새로운 함정을 설치한 것이죠. 네와 베르나도트에게 후퇴 명령을 내려 베니히센을 서쪽으로 유인한 다음 자신이 직접 나머지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 러시아군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는 변수가 따르는 법이죠. 러시아군이 우연히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던 프랑스 전령을 붙잡은 것입니다. 함정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베니히센은 즉시 후퇴를 결정했고 추격해오는 프랑스군과 여러 차례 소규모 접전을 벌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퀘니히스베르크라는 중요한 요새를 싸우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아일라우에서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이 훗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아일라우에서 벌어진 이 은간의 전투는 나폴레옹 전쟁 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끔찍한 학살이었다. 게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라고 전장을 목격한 내 원수가 나중에 회고했을 정도였습니다. 극도로 추운 날씨 속에서 양군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 싸웠죠. 눈보라 속을 뚫고 전진한 오주로 원수의 7군단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맸고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을 받아 완전히 와해되면서 5개의 독수리 깃발을 모두 잃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전한 괴멸 위기에 몰렸을 그 순간 용맹한 미라 원수가 1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대규모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기병 돌격은 후에 전쟁 사상 가장 위대한 기병 돌격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아일라우에서 나폴레옹은 처음으로 명확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군 모두 실제 피해 규모를 숨기려 했지만 각각 전체 병력의 3분의 1 이상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나폴레옹의 무적 신화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아일라우의 참상 이후 두 군대는 회복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르페브르 원수가 지휘하는 새로 편성된 프랑스 제10군단이 단치히를 포위했습니다. 이곳에는 칼크로이트 장군이 이끄는 1만 3천 명의 프로이센 수비대가 버티고 있었죠. 프랑스군의 끊임없는 포격과 보병 공격이 이어졌고 8주가 지나도 구원군이 오지 않자 프로이센 수비대는 5월 27일에 결국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북쪽 측면, 즉 바다 쪽 방어선이 완전히 안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바다를 통해 상륙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죠. 이제 프랑스 황제는 19만 명의 병력으로 11만 5천 명의 러시아과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인 쪽은 베니히센이었습니다. 6월 5일 베니히센은 네의 육군단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네 원수는 훌륭한 방어 전투를 펼치며 질서정연하게 후퇴해 포위망을 빠져나갔죠. 기습의 효과를 놓친 베니히센은 나폴레옹이 전진해오자 다시 한번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4일 뒤 하일스베르크에서 프랑스군은 방어 중인 러시아군을 상대로 잘못된 공격을 감행해 1만 명의 병력을 잃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후퇴를 이어갔죠. 이 일련의 교전에서 양군 모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폴레옹은 베니히센이 퀘니히스베르크를 향해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베니히센은 예상과 달리 알레강의 동쪽 기슭을 따라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북쪽으로 행군하고 있을 때 우측 날개에 위치한 장란 원수의 예비군이 프리틀라트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러시아군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프리틀란트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월 13일 늦은 오후 러시아 기병 정찰대가 베니히센 장군에게 프리틀란트에서 프랑스군 한 개 군단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베니히센은 이때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프랑스군 부대가 구원에 도착하기 전에 알레강을 건너 이 고립된 프랑스군을 완전히 경멸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 도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1만 6천 명을 지휘하던 장란 원수는 4만 6천 명의 러시아군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는 즉시 나폴레옹에게 긴급 보고를 보내 러시아 본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알렸죠. 그런 다음 매우 능숙한 지연 전술을 펼쳤습니다. 산병들을 엄폐물로 활용해 자신의 실제 병력 규모를 감추면서 점진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장단 원수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군 공병들은 빠른 도강을 위해 프리틀란트에 3개의 부교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베니히센에게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만약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의 군대는 등 뒤에 강을 끼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밀개울의 가파른 기슭이 그의 군대를 좌익과 우익으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니 히세는 또한 나폴레옹의 그랑다르메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증원군이 그날 밤에 이미 도착했고 황제 본인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6월 14일 새벽이 되자 약 4만 명의 러시아군이 알레강 서쪽 기슭을 건넜습니다. 베니 히세는 하인리히스도르프 마을을 공격해 프랑스군 좌측을 우회하려 했지만 그루시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증원 기병대가 이를 막아섰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된 돌격과 반격 끝에 프랑스 기병대가 마침내 러시아군을 몰아냈습니다. 모르티에 원수의 제8군단이 프랑스군 중앙전선을 보강하기 위해 도착했고 소르틀라크 숲에서는 우디노 장군의 정예 척탄병 사단이 바그라티온 왕자의 좌익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숫자의 열세로 점차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나폴레옹이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부상당한 베르나도트 원수 대신 빅토르 장군이 지휘하는 제1군단이 뒤를 이었고 네의 6군단과 베시에르 원수의 제국 근위대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6월 14일은 나폴레옹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렝고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지 정확히 7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는 이를 길조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날은 그의 군사적 경력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베니 히센이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베니 히센은 하루 종일 몸이 좋지 않아 고생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의 본대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하지만 베니 히센의 후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오후 5시 30분 프랑스 포병의 일제 사격으로 나폴레옹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군 우익을 담당한 네 원수의 6군단이 소르틀라크 숲에서 바그라티온의 보병을 처음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네의 병사들이 숲에서 벗어나자마자 강 건너편에 있던 러시아 포병대의 맹렬한 포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군의 공격이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그라티온 왕자는 부하들을 재집결시켜 기병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네의 군단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때 빅토르 장군의 1군단이 네의 좌측에 나타났고 포병 사령관 세나르몽이 30문의 대포를 전진 배치해 가까운 거리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산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백 명의 러시아군이 순식간에 쓰러졌고 이 맹렬한 공격으로 바그라티온의 부대는 흔들리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경 러시아 제국 근위대가 프리틀란트로 진격하는 프랑스군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숫자로도 화력으로도 완전히 열세였습니다. 프리틀란트에서 폭발탄으로 인한 화재가 시작되면서 프랑스군의 중앙과 좌익도 총공격에 참여했습니다. 유일한 탈출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러시아군 전체가 공포에 질려 강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프리틀란트의 건물들과 다리가 불타오르면서 이 마을이 러시아군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강을 건너려다 익사했고 나머지는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프리틀란트 북쪽 일부 부대만이 얕은 곳을 통해 강을 건너거나 강변을 따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러시아군의 참담한 패배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니 히센이 저지른 치명적인 전술 실수의 결과였습니다. 프리틀란트 전투는 나폴레옹의 경력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프랑스군은 1만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러시아군에게는 그 2배가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베니 히센 군대의 40%에 해당하는 약 2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고 포로가 됐습니다. 프로이센은 다음 날 퀘니히스베르크를 포기했고 술트의 4군단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베니 히센에 분쇄된 군대는 네만강을 건너 러시아로 후퇴했죠. 차르 알렉산드르의 고문들은 그에게 나폴레옹과 평화 협상을 하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알렉산드르와 나폴레옹은 틸지트 근처 네만강 한가운데에 설치된 뗏목에서 처음 만났는데 두 사람은 즉석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틸지트 조약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외교 행사 중 하나로 판명됐습니다. 두 황제가 하루 종일 서로를 극찬했고 연회와 퍼레이드, 각종 공연이 이어졌죠.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늦은 밤에 이루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우정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이전 동맹국이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왕은 완전히 소외당했습니다. 2주 후 서명된 틸지트 조약에서 프로이센이 가장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베스팔렌 왕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프로이센 영토의 3분의 1이 빼앗겼고 이곳은 나폴레옹의 동생인 22세의 제롬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바르샤바 공국은 작센 왕의 통치를 받게 됐죠. 폴란드 애국주의자들은 이것이 독립왕국 건설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폴란드 군들이 그랑다르메에 합류했고 폴란드 창기병들은 나폴레옹의 정예제국 근위대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단지 이오니아 제도만 포기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르가 나폴레옹과의 동맹을 수용함으로써 프랑스 황제는 유럽의 패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나폴레옹 제국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르는 영국에 대한 나폴레옹의 경제 봉쇄 정책인 대륙 봉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통제하는 모든 항구에서 영국 선박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체제였습니다. 이 정책은 이미 전년 겨울 나폴레옹의 베를린 칙령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나폴레옹의 계획은 영국을 유럽 대륙과의 교역에서 완전히 차단해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변화를 유도해 평화협정을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륙 봉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정책을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밀수로 인해 효과가 반감되어 영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경제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제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영국 해군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해상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 해군은 중립국인 덴마크의 코펜하겐 함대에 선제 공격을 가해 이들이 나폴레옹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사로잡았습니다. 영국 해군의 소규모 함대들은 주요 프랑스 항구들을 모두 봉쇄했고 프랑스와 교역하는 모든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반면 영국 상선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해외 교역을 계속할 수 있었죠. 영국 해군은 심지어 덴마크의 작은 섬인 헬골란트를 점령해 유럽 대륙으로 영국 상품을 밀수하는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대륙 봉쇄가 그의 제국에 두 가지 재앙적인 갈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나폴레옹이 영국의 동맹국인 포르투갈을 대륙 봉쇄에 동참시키기 위해 이베리아 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1807년 11월 프랑스군은 동맹국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포르투갈을 침공했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은 프랑스군이 리스본을 무혈 점령하자 식민지인 브라질로 피난을 떠났죠. 언뜻 보면 나폴레옹의 또 다른 손쉬운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에서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4세와 그의 아들 페르난도 7세 사이에 왕위 계승 분쟁이 발생했고 나폴레옹은 이를 이용해 두 사람을 모두 퇴위시키고 자신의 형인 조제프를 스페인 왕으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반프랑스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제국 몰락의 시발점이 된
반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게릴라전은 6년 동안 계속됐고 영국군의 지원을 받은 웰링턴 공작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군을 서서히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나폴레옹은 수십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이는 훗날 러시아 원정 실패와 함께 제국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또한 대륙 봉쇄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시켰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영국과의 교역 중단으로 큰 타격을 받자 알렉산드르는 점차 대륙 봉쇄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으로 이어졌고 60만 대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벌어질 스페인에서의 긴 게릴라전과 러시아 원정의 참패가 나폴레옹 제국 몰락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리틀란트에서의 화려한 승리가 사실상 나폴레옹 전성기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셈이죠. 결국 프리틀란트 전투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천재성을 보여준 마지막 대승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제국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결과로 맺어진 틸지트 조약과 대륙 봉쇄 정책이 역설적으로 제국 몰락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